오늘 특강을 받으신 분은 우리 노세웅 작가님이십니다. 중앙 시니어 센터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시고 또 자서전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지도하에 자서전을 발간하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상독회는 여러 번 다녀가셨어요. 옛날에는 강의도 하시고 자서전에 대해서. 그리고 뭐 상당히 유명하세요. 그래서 작가분이 그렇게 여러분이나 저 오늘 상당히 럭키하다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자, 박수로 환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요. 자서전 쓰는 거는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이 참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 그 과거가 엄청나요. 그래서 그냥 묻어두기는 아까운 과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자서전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전력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스크린은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늘 자주 가는 그 볼클레이크 파크, 여러분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국에 이민 온 분들이 지금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죠. 우선 제일 먼저 온 분들은 배를 타고 와가지고 선박편으로 한 달, 두 달 걸려서 미국으로 오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김포공항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죠. 김포공항에서 떠난 분들도 비교적 일찍 온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공항파, 인천공항에서 떠난 분들은 비교적 나중에 오신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체로 김포공항파들이 많죠. 네. 배 타고 오신 분도 계세요. 이광 회장님 배 타고 오셨어요, 옛날에?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들은 배 타고 온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배 타고 몇 달씩 걸려서 오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비교적 김포에서 일찍 온 사람들은 일본 갔다가 하와이 갔다가 또 알래스카 갔다가 온 분들도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LA 내려가지고 샌프란시스코나 이쪽 동부까지 또 기차나 버스 타고 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6월은 아태문화유산의 달이라고 합니다. 아태문화, 그러니까 그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 제가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홍보 직원이 연락을 했어요. 거기 중앙시대센터에서 자서전반이 있다는데 좀 알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좋다고 오시라고 했더니 그 담당 직원하고 디렉터하고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서전반 퀴즈를 하고 그리고 또 카운티 홍보국에서 하는 일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페어팩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비교적 라이브러리를 자주 가는 편이기 때문에 다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책 빌려주고 갖다 읽고 다 돌려주고 이 정도인데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라이브러리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우선 컴퓨터 사용법도 모르는 시니들한테 따로 가르쳐주는 게 있고, 영어가 부족하면 그룹 영어 레슨도 있고, 또 1:1 영어 레슨도 있고, 또 혹은 우리는 한글 가르쳐주고 그쪽에서는 영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제가 그 후에 다시 이제 가서 보니까 한글로 된 책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많아서 여름에 배울 때에 라이브러리에 가서 피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라이브러리에 가고 가까운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여러 가지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고, 모르고 있으면 거기서 인포메이션에서 또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해주니까 그거를 링크를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메릴랜드에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인 1세들의 자서전은 아태 문화의 유산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이민의 역사가 되고 또 미국 이민의 단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물론 가문의 자서전이 되죠. 가문의 자기 가문의 고승한 이영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책을 많이 읽고 특히 자서전도 읽을 게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또 옛날 위인전 다시 읽어봐도 좋고, 또 뭐 기타 자기가 알고 싶은 거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자서전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서전 쓰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기 성명, 생년월일, 이력서, 족보 이런 거 남겨두고, 저는 지난번에 한국에 가서 족보 저하고 관계되는 부분만 카피를 해왔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6.25 때 피난 갈 때에 다른 거 다 놔두고 족보만 싸가지고 간 사람도 있었어요. 족보만. 왜냐하면 이 족보 없어지면 가문의 전체가 다 사라지니까 이거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땅 밑에 묻고 가기도 하고, 그런 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책으로 만들기가 좀 어려우면 이북으로 연주면 됩니다. 이북은 그냥 컴퓨터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올리면 돼요. 아니면은 컴퓨터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USB로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줘도 됩니다. 아니면은 집에서 프린트해서 종이로 보관해도 좋고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의 그 사진, 여러 가지 그동안 찍은 사진 중에서 중요한 사진들을 좀 따로 모아가지고 프린트해 놓고 그러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대들은 감사한 말을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새삼 느끼는 말을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에 Mother's Day 지나고 또 내일 모레 일요일에 Father's Day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예를 떠나면서 미리 Father's Day라고 저녁을 한 끼 사주고, 그리고 딸은 이제 이번 일요일을 만나자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그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 딸들이 나이가 이제 한 50 넘었으니까 철이 다 들었죠. 그 아버지, 어머니 감사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이제 그동안 안 했거든요. 하긴 했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죠? 어머니 날, 뭐 아버지 날 이럴 때 카드에다가 뭐 이렇게 뭐 쓰잖아요. 늘 형식적으로 쓰는 줄 알고 그러던데, 이렇게 만났을 때는 그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고, 내가 참 고맙다. 그런 말 해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느낀 게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 부모님도 다른 부모님들보다 좀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것, 더 잘 살았으면 좋았을 것,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마음속에 좀 뭔가 원망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감사하다는 말을 쓰면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안 계시고 어떡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요 또.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야 돼요. 써놓고 우리가 없을 때라도 생각나면 보라고. 그래서 사진도 좀 남겨놓고 해야 됩니다. 요즘 뭐 유튜브로 여행하는 것도 자주 보니까 독일이나 뭐 다른 영국이나 또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특히 농촌에는. 그래서 보면은 평생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은 이제 애들 다 떠나가면은 두 노인이 집에서 앉아서 있다가 둘 중에 하나가 아프면은 서로 또 간호해주고, 그래서 한 사람 죽고 나면은 혼자 낫고,
이제 이게 한국 농촌이나 뭐 다 똑같아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좀 그래도 생활이 조금 다르긴 다른데 우리 인간 세상사가 모든 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키웠고 우리를 키웠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 자손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서 다 잘 길렀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도 희생해서 자식만 잘 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자서전 하나 남겨두는 건데 거창하게 자서전이라고 이름 붙일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 인생에 대해서 요약해서 그냥 써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한 가지 염려되는 거는 지금 손자 세대들이 마약 구하기가 너무 쉽고 그래가지고 DC나 뭐 어디 이런 데 보면은 서울이나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애들을 부모 세대들이 잘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삼강오륜을 가르치고 이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애들하고 뵐 수 있는 거 자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한편 우리 자신이 지금도 이제는 다 살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핏줄에서 계속 자손 만들어 흘러가는데 이 핏줄 속에 그 DNA가 있고 어떻게 사는지 애들이 달려 있는데 그 후에 이제 낳고 나면 그 핏줄이 소용없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와이어레스 시대 모양 우리가 정신적으로 내가 여기 있더라도 기도를 하면 멀리 있는 자손들한테 전달이 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하고 직접 만나지 않아서라도 애들한테 이렇게 조심해라 하고 기도를 하거나 말을 하면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태 문화의 유산의 달에 지음해가지고 특히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외로움과 고독이 우리한테 찾아오는데요. 이런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는 방법도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 가지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기록을 하고 하다 보면은 참 바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독한 사람이 고양이 두 마리를 누가 줘서 고양이 두 마리가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내 안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찾는 전환점이 됐다. 그래서 당신의 삶보다 위대한 이야기는 없다. 잘 계획하고 잘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그냥 보낼 게 아니라 앞으로 사실 우리는 몇 년 살지 몰라요. 앞으로 10년일지 20년일지 그렇지만은 내일 중요함이 있어도 오늘 다르게 잘 살아가는 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서전 중에서 늘 가장 잘 쓴다고 생각하는 것이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입니다. 제가 잠깐 좀 옷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앞에 있으니까 좀 약간 더워서 옷을 벗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고 역사상 가장 미국적인 인물입니다. 1706년에 태어나서 1790년에 죽었는데요. 우리 지폐 속에 $100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정치가요, 과학자요, 외교관이요, 저술가입니다. 이렇게 유능한 분이 학교를 얼마 다녔는지 알아요? 딱 2년, 국민학교 2년밖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미조 화폐 구분하는 혁신적인 인쇄 기술도 발명했고 또 프랑스군과 동맹을 해가지고 미국 독립에 기한 업적이 크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주식하고 공부하고 파악하려는 성향이 있고요. 1776년에는 미국이 독립하던 해죠. 그럴 때에 70세 나이에 비밀 임무를 띠고 프랑스로 2달 동안 항해를 해가지고 프랑스로 갔습니다. 공사로. 그때 평균 나이는 39세였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한 120살 정도 되는 나이가 아닌가 싶어요.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70세니까 참 대단한 건강이고 이 사람이 잘 살았어요. 잘 살은 이유도 이제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아버지는 양초 제조공이었고 학교를 2년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인쇄소에서 일을 했고 독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논리수사에 강했습니다. 형 밑에서 인쇄소에서 인쇄를 배웠고 형이 그때만 해도 그 미국에도 장기 유수가 있는 동이에요. 아버지 대신에 형이 그냥 그렇게 혹사를 해도 동생은 말 못하고 일만 해야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형 밑에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뉴욕을 거쳐서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23세가 됐는데 그래서 그때에 필라델피아 가세트 주간지라는 걸 발행했고요. 그러니까 20세 전에 이제 필라델피아 간 거죠. 그리고 초창기 문학을 이끌었던 작가였고요. 필라델피아 우체국장이 30세에 우체국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라친 복초점 랜스를 발명했어요. 랜스. 학이 대단하죠. 학력이 학벌이 별로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책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뭐 박사학위 받아야 이런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즘 애플 TV 미니 시리즈에도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자서전을 쓰면은 마음의 힐링이 됩니다. 이건 확실히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서전 클래스에 처음에 와서 시작할 때는 좀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던 분들이 자서전 끝난 다음에는 얼굴이 환해졌어요. 왜 그러고 하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 모든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쓰고 나서 분석을 하고 또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인터넷에 쳐보면 인터넷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프랭클린 13가지 덕목 그러면 쫙 나오고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고 절제, 성실, 정의 뭐 이런 거 거짓말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한국의 삼강 오륜이라든가 뭐 성경의 10대명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 기초적인 건데 이 사람은 리스트를 만들어놓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놓고 매일 그걸 저녁에는 반성을 했대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남을 도와줬는가 이래가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 장수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보다 2배는 더 오래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힐링이 되는 게 사람은 누구나 평생 살면서 분노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멀고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서 종이에 적어놓고 다시 읽어보면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사안도 아닐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괜히 속에 넣고 자기가 그냥 그거를 안고 마음 아파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또 됩니다. 상대방도 이해가 되고 자기는 그때 당시에 너무 미숙해서 그걸 잘 처리 못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만 탓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러다가 자기 마음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의식적인 호흡. 요즘 뭐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 어떻게 호흡하는지 다 나오죠.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걷기. 이제 걷는 거는 우리가 늘 매일 하지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화를 끌어안기. 화를 내지 말고
내가 다 새긴다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 내면과 대화하기 좀 여기 스펠이 잘못됐습니다. 맞법이 내면과 대화하기 자기가 혼자서 중얼중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그렇게 했어? 글쎄, 그때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이런 거 아닌가? 그리고 혼자서 자문자답 해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서전에 기록하기, 자기를 괴롭혔던 사건을 서술하고 원인과 결과 분석하기요. 그 다음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사건을 이해하면 힐링이 됩니다. 현명하게 앞으로도 지금도 과거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택닉한 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태영호 의원의 자서전도 제가 참 감명을 깊게 읽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잘 알죠. 영국에서 북한 보살이 있다가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 이게 대한민국의 한 단면이 됩니다. 참 이게 대단한 거죠. 앞으로 후세에 이런 걸 보면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서전의 사회적 시대적 이야기를 소개해도 좋습니다. 자기 자서전이지만은 그때는 뭐 태영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 다음에 탈북자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건 배경 6.25라든가 8.15라든가 또 4.19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 자신의 자서전에 약간 포함시켜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영국 런던에서 북한 대사관 보고서를 있다고 망명해가지고 영화 같았던 주영 대사관 국정감사 이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돼가지고 그 한국 대사관에 국정감사를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대사한테 얘기가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물론 그 북한 외교관으로 한국 외교관 만날 때 긴장이 되었다는 옛날 얘기도 하고요. 그렇죠. 북한 그 대사관 직원들은 한국 대사관 만나면 자꾸 피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 대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기적 같은 영화의 한 장면, 인생 역전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현재 최일 대사가 평양국제관계대학 1년 후배다. 최일 대사가 그러니까 북한 대사로서 영국의 주재하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인데 그 사람에게도 얘기를 좀 해달라 안보 전해달라 그러면서 네 1년 후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탈북 사건 때문에 평양으로 소환돼 가지고 고생한 사람 현 학부모 대사 그 다음에 후배 대사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나 그러겠어요. 자기 때문에 희생된 사람 생각하면 그런 생각하면 탈북 못하죠. 그냥 뭐 앞에 생각하지 말고 우선 탈북하고 보자. 그래가지고 나온 건데 미안한 생각이 많죠. 그때 당시에 그 골프를 가르쳐준 권 프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도 고맙고 그 다음에 북한 그 대사관에 식량을 지원해준 교포들 고맙고 그 다음에 교포들이 북한에 있는 은창이 아이들 수술해준 것에 대해서도 고맙고 그 다음에 교포 목사가 추석 때 북한 대사관에 떡과 과일, 쌀 이런 거를 갖다 준 것도 고맙고 이런 걸 이제 회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 대사님한테 부탁하기를 탈북민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어요. 지금 영국에는 700명 내지 1000명 정도 탈북자가 있대 영국에. 그런데 그 한인 사회와 통합이
잘 되지 못하지만 점점 잘 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 한 20여 명은 한국 노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여기 시니어 센터 같은 그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합과 새로운 지역이 마련되고 있고 한민족으로서 영국과 북한 관계도 좀 더 정진할 수 있는 관계도 좀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죠. 제가 이제 자서전 중에서 이제 좀 감명 깊은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프랑스의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소설가고 여자의 일생이니 그다음에 벨라미 죽음처럼 강하다고 있고 참된 가치를 읽게 해주는 소설들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자의 일생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작품마다 베스트셀러로 부와 명예를 거머쥔 사람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베스트셀러가 나오면은 늘 부가 돈이 따라오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잘 살게 되고 또 유명해지니까 명예가 있고 어디 가나 이제 강연하러 오라 그러고 그랬겠죠. 그런 사람이 1892년에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병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다가 43세에 사망했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도 많고 농자도 있고 부러울 게 없죠. 그런데 고독하고 자살하고 이러다가 일찍 죽고, 그래서 묘비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평소에 늘 하던 얘기를 해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많이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저 같으면라도 지금 가진 게 이만하면 됐다 생각을 하고 와이프도 이만하면 됐어, 욕심 부리지 마 그러는데 어디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없나, 그리고 인터넷에 스타트 트레이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자 됐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러고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를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욕심이 아니라 내가 현재 살면서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것보다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은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식사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또 아이들 잘 되는 것도 욕심을 부려보고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명예, 권력, 모든 것이 완벽해도 마음의 만족이 없고 공허하다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다 아는 사실인데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한국을 갔어요. 한국을 가면서 특별히 제가 옛날에 살았던 데, 그리고 학교, 또 어릴 때 소풍 갔던데 이런 데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를 가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6살, 7살 때는 어린데도 심리를 걸어서 갔어요. 형들 따라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때 다 그랬잖아요, 그죠? 산길에 산길.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3년, 9년을 그렇게 학교가 달랐어요. 초등학교는 동쪽으로 갔으면은 중학교는 서쪽으로 좀 더 큰 도시로. 그러니까 길도 더 험했죠. 그렇지만은 이제 어떻게 변했나 하고 보고 싶었죠. 그런데 이게 초가집입니다. 옛날 살던 초가집. 지금 안 됐지. 옛날 모습. 이게 지금 집에, 우리가 살던 집에 가봤어요. 내가 살던 집에 가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죠.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 근처에 우리 육촌 형님이 살고 있어서
나이가 저보다 몇 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82이니까 그분은 85점 됐어요. 그런데도 농촌에 살면서도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우리 온다고 약국을 딱 입고 나왔어요. 농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을 안내하고 그 옛날에 우리 동네가 탑거리라는 탑이 없었어요. 다 무너져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탑을 또 세워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 복원. 그래서 이제 우리 살던 집에 가보니까 여기 뒤에 보면은 말이죠. 저 기둥 뒤에 차가 한 대 보이는 거 보이는 거 차가 자동차가. 그 위에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해놓고. 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옛날에 길도 걸어다니는 길밖에 없지 자전거는 겨우 다녔지만 자동차 못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침 나와가지고 무슨 사람이 남의 집에 막 들어간다 와서 누구시냐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집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참 오랫동안 살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가가지고 나중에 서울에서 있을 때도 우리 부모님은 거기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거기 살던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반갑다 구경하시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어떻게 자가용 몰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시골 깡촌에 왔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거기 문경군청에 무슨 과장으로 일을 하다가 은퇴를 했대요. 은퇴를 했는데 그 문경에서 자동차로 5분 10분이면 오는 거리니까 그 복잡한 데 있을 필요 없이 여기 와가지고 텃밭도 있고 뒤에 산도 있고 경치도 좋고 뭐 이런 데 공기 좋고 이런 데 와서 사는 게 좋지 그 시내에 있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다고. 그래서 저는 늘 머릿속에 여기 문경 군청이 있는 데가 우리 집에서 1시간 거리에요. 1시간. 그런데 5분 10분 거리에요. 그냥 만큼 걸었다면 바로 가는 게 바로 도착. 그래서 야 이거 세상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자서전에 쓰는 겁니다. 이제 한국이 아니야. 이건 이제 초등학교인데요. 옛날에는 초등학교가 이 1층 건물로 다 쓰러져가는 작은 건물인데 학생들은 많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건물이 2층으로 이렇게 잘 지어놨어요. 여기 뭐 이수진 동상도 있는 것 같고. 예,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교장실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학생이 몇 명입니까? 학생이 5명이래요. 5명. 그런데 선생님이 몇 명이에요? 선생님은 7명이래요. 근데 이제 지금 선생들이 말이죠. 너무 많아가지고 학생 수는 모자라고. 그래서 새학년이 되면요. 딴 데는 이제 쫓겨날까봐 더 오지로, 거기도 오지인데 더 오지로 가야 된대요. 아니면은 아주 미리 정년퇴직 있죠. 명예퇴직 이런 거 하거나.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학생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사정하면서 다닌대요. 그러니까 요즘은 미국에는 10명, 20명 된다고 우리는 옛날에 부러워했잖아요. 한 번에 50명, 70명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오히려 거꾸로 된 거예요. 1대1 부담도 더 한 거예요. 선생님 1명, 1.2명의 학생 1명이. 그래가지고 뭘 하는 거 합니까? 유치원을 또 유치원생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을 모집해가지고 노인들 보고 학교 공부하러 오라고. 노인들도 이제 학교 공부하는 게 또 재미있대요. 그래서 오기도 한대요. 이거는 저희들 이제 여기 땡스 기빙 때 저희들 가족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할 거는 지금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20분까지. 20분인가요? 네, 15분 남았네요. 네. 저는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거 준비하는 게 즐거우시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공부도 되거든요. 오늘은 재밌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직접 해보면요, 참 재미있고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서전도 자기가 써봐야 더 재미있어요. 남 자서전 읽는 것보다 자기 자서전이 더 재미있어요. 자기 써놓고, 자기 자서전 써놓고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쉽어요. 근데 자기가 써놨다가도 조금 있으면 또 다 잊어먹어요. 그러다 다시 읽어보면 또 생각이 나고, 아, 참, 그때 좋았지. 그러면서 옛날에 좋았던 거 써놓고, 또 옛날에 힘들었던 거 써놓고, 이런 거 드라마틱한 사건도 써놓고, 그러면 참 좋아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자기가 힐링도 되고,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애들도, 저는 이제 이 자서전을 한글로 써놓고, 챗GPT로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아들, 딸, 손자, 손녀들한테 그걸 하나씩 그 이메일로 보내주고, 이거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나한테 연락하든가 네가 좀 고쳐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고치려니까, 고치려고 읽어보니까 잘 읽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이 고맙다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희생을 많이 한 걸 알았다고 고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애들한테 뭐 용돈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 써놓고 한번 읽어보고, 이거 좀, 마지막 번역을 하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피드백이 옵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 되면요, 용돈도 많이 줘요, 요즘에는. 서울 간다 그러면 또 비행기표 끊어놓으면 비즈니스 클래스로 또 어떤 데는 편도라도 이제 자기네들 마일리지 가지고 올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 마일리지 잘 쓰면 좋거든요. 저도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마일리지 많이 이용해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춘원 이광수에 대해서 이정화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둘째 딸 필라델피아에 사는데 그분을 제가 몇 번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만나봤느냐면 제가 여기에도 있지만은 그 잊혀진 전쟁 6.25 아직 두 권 남았습니다. 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가져가서 이걸 그 전에 최연홍 박사 살아있을 때 같이 편집을 하다가 알게 된 분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도 제가 지금 최연홍 박사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가 또 강창욱 박사와 같이 하다가 강창욱 박사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정신이 약간 흐릿해가지고 제가 짐을 떠맡았는데 이거 힘들어요, 혼자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와줄 분 있으면 좀 이가원 회장 좀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이겁니다. 6.25 잊혀진 전쟁 6.25 이제 다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 분 김영환 장로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 90세 됐는데 자기가 가장 어린 사람 중에 하나래요. 6.25 참전용사 중에서. 그래서 다른 분들은 말도 잘 안 통한대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그런답니다. 하여튼 이 굉장히 값이 있는 책입니다. 6.25 이 얘기가. 그래서 그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춘원 이광수 학술대 할 때 참석하신 분이고요. 이제 이화여고 동창생들이 여기 많이 살아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화여고 동창들도 있고 또 한 분은 한반에 반창도 있어가지고 서로 뭐 1, 2등 하던 사이라고 그런 분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이광수 작가는 6.25 동란 중에 벼락으로 기침을 많이 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8일에 한강대교가 폭파됐고요. 알죠? 일제 때 독립운동으로 감옥 생활을 했고 이광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25 때는 공산당에 잡혀서 감옥 생활을 했고 오늘날은 친일파라고 매도당해서 존경을 받기는 커녕 불행한 분입니다. 우리가 저는 참 존경하는 이광수 작가인데 이렇게 감옥도 수시로 가고 지금 존경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 날 1950년 7월 12일 날 인민군에 끌려간 후에 소식이 두절됐는데 북한에서 사망한 걸로 추측합니다. 부인 허영숙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온갖 고생을 감수했고 7월 28일에 백완순이라는 분이
평양에서 봤다고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그 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뭐 몸이 약했는데 안 그래도 돌아가신 분인데 그냥 그 이북에 가가지고 공산당 의원들한테 푸대접 받고 고문 받고 하니까 죽어 죽겠죠. 그리고 V8 수복으로 만날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사 후퇴를 또 필요를 하고 그 후에 오빠는 국방차관 보좌관을 했고 언니는 조흥은행에 취직을 했고 또 이정화 학생은 전화 교환은 타이피스트 산부인과 조리원 보조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사업가 피에르 카르텔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시간이 얼마 없네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세계 1차 대전을 해가지고 거기 전쟁이 나니까 다 망했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입을 것도 없고 그래서 짜투리로 천을 구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재주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의상실에서 나오던 귀부인이 그 옷 참 멋있네요. 그리고 칭찬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옷을 잘 만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1950년에 의상실을 빚을 내가지고 개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개업을 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미녀와 야수 그때 그 연극을 하는데 의상을 담당하는 것을 이제 제의받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더욱더 유명해져가지고 오늘날 피에르 카르텔 그러면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가 된 거죠. 같은 생활이라도 상황이라도 어떤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음지가 될 수가 있고 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양지를 바라보고요. 또 자서전에도 긍정적인 말, 또 양지를 보는 말을 전해주고 자신들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잘 살도록 노력하도록 그것은 하나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격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정화 박사 자세대로 다시 돌아가면은 6.25 때 일요일에서 학교를 가지 않았고 어머니는 약을 구하러 나갔고 그 다음에 박근혜 검사 딸하고 하루 종일 놀았고 6월 25일 날 6월 28일 날 아버지가 잡혀갔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청량리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라디오는 고장이 났으나 신문은 매일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수어로 옮기려 했으나 옮기지 않고 문제없이 공산군을 쳐볼 수 있다 방송이 나와가지고 안 갔는데 결국은 공산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피난을 못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효자동에 살았고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7월 6일 날은 공산당한테 집이 차압을 당했고 그때 당시에 그 오빠가 18살 군대 간다게 됐는데 지하철에서 숨어서 지내다가 집을 차압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밤중에 엄마가 그 창문으로 해가지고 이웃집으로 탈출시키기 위해 가지고 참 긴장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버지는 끌려갔다가 다시 집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끌려간 이유가 또 하나가 자백서를 쓰라고 그러는데 이광수가 자백서를 안 썼대요. 난 쓸 거 없다.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럼 내가 왜 쓰냐? 그러고 안 썼다고 끌려갔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손과 몸을 벌벌 떨고 있었고 그래서 잡혀가시면서 마지막 본 이제 아버지 생각이에요. 미소를 지으면서 잘 있어라 그렇게 하십니다. 7월 12일 날에 가구를 다 실려갔고 그 다음에 아들은 옆집으로 도망갔고
인정 많은 어머니 친구가 도와주었고 드라마 같은 피신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엄마는 오빠한테 얘기를 옆집에 있는 오빠한테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마포에 가가지고 강에서 빠져 죽던가 아니면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도망쳐라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9월 28일 날 9.18 수복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살아났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자료 찾기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서전을 쓰려면 자료 찾기 여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소개할 사람은 현동학 박사, 현동학 의사, 그분이 메리디스 빅토리오 선장을 레너드 나루 선장을 설득해가지고 피난민들을 실어가게 후송하게 했죠. 그게 1950년 12월. 그래서 그 배는 원래 무기를 가지고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무기를 다 버리고 피난민을 싣고 왔습니다. 그 나루 선장은 나중에 그 선교사가 됐다가 그렇게 혼자 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항해대 중에 5명의 세상명이 일어나가지고 쇠퇴해나가지고 이름을 김치 1, 김치 2, 김치 3 이렇게 붙였다고 그럽니다. 여기까지로 하고 끝을 이루겠는데요. 조금 더 할까요? 그만 껴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